아우라 백화점의 1층 로비는 마치 거대한 보석 상자 내부 같았다. 바티치노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며 천장의 거대한 샹들리에서 쏟아지는 빛을 고스란히 반사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 그리고 부유한 고객들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이곳은 평범한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선망과 지위를 소비하는 특별한 공간이었다. 한유라는 회색 유니폼 점퍼를 입고 유림이라는 작은 로고가 박힌 상자를 든 채 그 눈부신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녀의 운동화는 명품 구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내는 이물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위축되지 않고 단호했다. 상자 안에는 그녀가 밤새워 직접 만든 천연 화장품들이 들어있었다. 그녀의 땀과 정성, 그리고 꿈이 담긴 결과물이었다. 유라는 남편 강태준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일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최대의 재벌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그녀는 자신의 작은 브랜드 유림을 밑바닥부터 키워내고 싶었다. 직접 배송을 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유통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고객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싶다는 그녀만의 경영 철학이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3층에 새로 입점한 편집숍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던 그때였다. 어머, 오 이사님, 역시 안목이 남다르시다니까요. 날카롭고 아양 떠는 목소리가 유라의 귓가를 스쳤다. 목소리가 들려온 쪽을 쳐다보자 완벽하게 재단된 샤넬 투피스를 입은 여자와 중년의 남자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걸어오고 있었다. 여자는 아우라 백화점 마케팅팀의 최미나 팀장이었다. 그녀의 뾰족한 스틸레토 힐은 대리석 바닥을 또각거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녀 옆의 남자는 백화점의 실세로 통하는 오 이사였다. 최미나는 유라를 보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유라를 그대로 통과해버렸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나 쓰레기통을 보는 듯한 어떤 인식도 담겨있지 않은 눈빛이었다. 그녀의 세상에서 유니폼을 입은 배송기사 따위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녀는 오 이사와의 대화에만 집중한 채 한치의 양보도 없이 유라를 향해 그대로 걸어왔다. 피해야겠다고 생각한 유라가 몸을 옆으로 비키려던 순간 최미나의 어깨가 교묘하게 유라의 팔을 툭 쳤다. 고의적인 아주 경미하지만 정확한 충돌이었다. 유라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품에 안고 있던 상자를 놓치고 말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잘 포장되어 있던 유리병 몇 개가 깨지면서 상자 밖으로 뽀얀 크림과 투명한 세럼이 쏟아져 나왔다. 은은한 라벤더와 로즈메리 향이 값비싼 향수 냄새를 뚫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유라는 당황했지만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여 사과부터 하려 했다. 비록 상대방의 잘못이었지만 이런 곳에서 소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였다. 조성합, 뭐 하는 여자야. 지금 유라의 사과는 날카로운 비명에 의해 잘려나갔다. 최미나는 자신의 옷에라도 뭐가 묻었을까 질색하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유라를 쏘아붙였다.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싸구려를 질질 흘리고 다녀. 유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명백히 그녀 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모든 책임을 유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팀장님께서 먼저 부딪히셨습니다. 유라가 차분하게 사실을 말했다. 뭐라고 최미나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감히 배송기사 따위가 자신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듯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오 이사를 의식하며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나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네가 앞을 제대로 안 보고 걸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이 바닥이 어떤 바닥인 줄 알아? 이탈리아에서 직접 공수한 최고급 대리석이야. 내까짓게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라고. 오 이사는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팔짱을 낀 채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최민아의 권력 남용을 말릴 생각은 전혀 없고 오히려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만났다는 듯한 비열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최민아의 편이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유라는 그저 부주의하고 멍청한 배송 기사일 뿐이었다. 아무도 진실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의 말이 곧 진실이었다. 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분노로 세차게 뛰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성을 잃지 않았다.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싸워봤자 손해를 보는 것은 자신의 작은 브랜드 유림이었다. 아우라 백화점 마케팅 팀장의 눈밖에 난다는 것은 이제 막 첫발을 뗀 브랜드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싸움을 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하지만 최민아는 그녀의 굴복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유라를 완전히 짓밟아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치워 뭘로? 그녀는 자신의 명품 가방에서 손수건 대신 물티슈 한 장을 꺼내 유라의 발 앞에 던졌다. 자, 이걸로 당장 깨끗하게 닦아. 우리 백화점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말고. 고객들 보기 흉하잖아. 그것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유라의 뺨이 굴욕감으로 확 달아올랐다. 그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최민아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차분한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순종이 아닌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최민아는 그 눈빛에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뭘 봐,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당장 닦지 않으면 네 회사 이름 당장 우리 백화점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릴 줄 알아. 그 협박이 마지막 결정타였다. 유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보다 자신의 꿈이 담긴 유림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무릎을 통해 전해져 왔다. 수많은 사람들의 동정과 경멸이 섞인 시선이 그녀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물티슈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밤새워 만든 소중한 화장품의 잔해들을 닦아내기 시작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그녀의 코끝을 찔렀다. 그것은 그녀의 땀 냄새이자 자존심의 냄새였다. 최민아와 오 이사는 무릎을 꿇은 그녀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마치 승리자처럼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이만 가시죠, 이사님. 볼성사 나온 건 오래 볼 필요 없으니까요. 최민아는 그렇게 말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 이사와 함께 몸을 돌려 떠났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라의 귓가에 희미하게 울렸다. 유라는 묵묵히 바닥을 닦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오늘의 굴욕, 오늘의 모욕, 그리고 저 오만한 얼굴들. 그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다. 한유라는 마지막 남은 크림 자국까지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아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고개는 꼿꼿했다. 주변의 수군거림과 동정 어린 시선이 피부에 와닿았지만 그녀는 애써 외면했다. 굴욕감에 무너지는 대신 분노를 차갑게 식혀 이성의 연료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과 못쓰게 된 제품들을 상자에 다시 주워 담았다.
다행히 상자 안쪽의 제품 몇 개는 무사했다. 그녀는 납품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야 했다.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였다. 이대로 물러선다면 그것이야말로 최민아 같은 인간에게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유라는 엉망이 된 상자를 직원용 통로 한쪽에 잠시 내려놓고 무사한 제품 몇 개와 서류 클립보드만을 챙겨 들었다. 그리고는 조금 전 최민아가 사라졌던 방향 마케팅팀 사무실이 있는 23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아우라그룹의 본사 사무실은 백화점 로비만큼이나 화려하고 현대적이었다. 널찍한 복도와 통유리로 된 벽, 그리고 세련된 유니폼을 입고 바쁘게 오가는 직원들. 유라는 그 속에서 여전히 이질적인 존재였지만 이제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이 부당한 상황을 어떻게 가장 전문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마케팅팀 사무실 입구에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팀장 최민아라고 적힌 명패가 붙어있는 파티션 너머로 조금 전에 그 아양 떠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이사님, 이번 보고서는 제가 정말 영혼을 갈아 넣어서 썼다니까요. 이사님께서 좋게 봐주시기만 한다면. 유라는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최민아는 오 이사의 책상 옆에 서서 몸을 기울인 채 교태를 부리다가 갑작스러운 방문객에 얼굴을 굳혔다. 유라의 행사액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에 노골적인 짜증과 경멸이 스쳐 지나갔다. 네오, 네가 여긴 왜 또 와? 아직도 할 말이 남았어. 오 이사는 소파에 앉아 흥미롭다는 듯이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납품 확인 때문에 왔습니다. 유라가 최대한 감정을 배제한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클립보드를 최민아의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오늘 배송된 물품 중 파손되지 않은 나머지 제품들입니다. 확인하시고 여기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최민아는 클립보드를 쳐다보지도 않고 코웃음을 쳤다. 서명, 내가 미쳤어. 거기에 서명을 하게. 당신 아까 로비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벌써 잊었어. 그건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의 과실이. 시끄러워. 최민아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어디서 말대꾸야. 사고 당신 같은 저급한 배송기사가 우리 백화점의 품격을 떨어뜨린 게 사고라고 난 당신 회사의 제품 품질을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어. 당장 도로 가져가. 네, 하지만 이건 정식 계약을 통해 입점한 제품입니다. 일방적으로 납품을 거부하시는 건 일방적. 최민아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세상 물정을 잘 모르나 본데 내가 하는 말이 곧 여기의 법이야. 나는 오늘부로 당신 회사와의 모든 거래를 공식적으로 거부하겠어. 그리고 똑똑히 들어. 내가 오늘 중으로 백화점 내 모든 매장에 연락해서 유림이라는 당신네 삼류회사 제품은 절대 받지도 팔지도 말라고 지시할 거니까. 그것은 명백한 갑질이자 한 작은 기업에 생사여탈권을 쥔 자의 오만한 권력 남용이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이 여자는 논리나 상식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클립보드와 제품을 챙겨 들고 사무실을 나왔다. 등 뒤에서 최민아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백화점을 빠져나오는 길 유라는 잠시 1층 로비에 멈춰 섰다. 자신이 무릎을 꿇었던 바로 그 자리. 대리석 바닥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유라의 마음속에는 지워지지 않을 얼룩이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최민아의 협박이 마음에 걸렸다. 아우라 백화점은 그녀의 브랜드 유림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첫 번째 대형 유통 채널이었다. 이곳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것은 다른 유통 채널로의 확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어둠이 내린 시간 유라는 한남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 스카이캐슬 펜트하우스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보석처럼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낮 동안의 초라한 배송기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부드러운 실크 잠옷을 입은 그녀는 이 집의 우아한 여주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머물러 있었다.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남편 강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아우라그룹의 총수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젊은 황제였다. 밖에서는 얼음처럼 차갑고 냉철한 그였지만 집에 돌아와 유라를 볼 때만큼은 그의 눈빛이 부드럽게 풀리곤 했다. 다녀왔어 유라야. 그는 재킷을 벗어들고 그녀에게 다가와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안 좋아. 그는 예리했다. 그녀의 아주 작은 표정 변화나 감정의 기류도 놓치는 법이 없었다. 유라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좀 피곤해서요. 그녀는 남편에게 오늘의 일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 문제였다. 이것은 그녀의 사업이고 그녀의 싸움이었다. 남편의 막강한 힘을 빌려 이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것은 마치 커닝을 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오늘 배송은 어땠어?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손등에 난 희미한 긁힌 자국에 멎었다. 깨진 유리 조각에 긁힌 상처였다. 아, 이거. 유라가 황급히 손을 빼며 말했다. 상자를 옮기다가 좀 긁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녀는 화제를 돌렸다. 오늘 아우라 백화점 본점에 갔었는데 고객이 좀 까다로워서요. 배송에 작은 문제가 있었어요. 아우라 백화점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누가 당신을 힘들게 했는데 그냥 작은 해프닝이었어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어요. 사업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죠. 유라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기댔다. 걱정 말아요. 나 강한 여자잖아요.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독립심과 자존심을 존중했다. 하지만 그는 속지 않았다. 까다로운 고객이라는 말로는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 서린 그림자를 설명할 수 없었다. 손등의 상처와 애써 감추려는 피로감.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백화점 아우라, 백화점에서 그의 아내가 수모를 겪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의 아내를 건드린다는 것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는 것과 같다는 것을 세상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 당신 강한 여자지. 하지만 기억해. 당신 뒤에는 언제나 내가 있다는 거. 그날 밤 유라가 잠든 것을 확인한 태준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충직한 그림자 김비서였다. 징비세오. 수화기 너머로 긴장감이 느껴졌다. 회장이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전화를 거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고 그것은 항상 무언가 중요한 일이 터졌다는 신호였다. 오늘 아우라 백화점 본점에서 있었던 일을 좀 알아봐.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낮았다. 화장품 브랜드 유림의 배송 건과 관련된 모든 것. 내 아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신상 정보와 CCTV 영상까지.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보고서 올려놔. 그는 짧게 용건을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태준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아내를 향한 다정함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것을 건드린 자들을 향한 차갑고 무자비한 분노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우라 백화점 마케팅팀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민아는 밤새 잠을 설친 듯 값비싼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피로와 불안감을 얼굴에 달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어젯밤 늦게까지 수정했지만 여전히 엉망인 광고, 캠페인 시안들이 널려 있었다. 문제는 며칠 전 그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프랑스 명품 브랜드 벨루아의 VVIP 론칭 행사에서 터졌다. 그녀가 오 이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무리하게 계약을 따냈지만 준비 과정에서 그녀의 팀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다. 행사에 초청될 VVIP 명단이 뒤바뀌고 홍보물에 브랜드의 로고가 잘못 인쇄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었다. 분노한 벨루아 본사 측은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려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보내왔다. 망했어. 이거 어떻게 책임져 우리? 최민아는 머리를 감싸쥐며 신음했다. 그녀의 사무실 소파에 앉아있던 오 이사가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책임 우리가 왜 책임을 져 어떻게든 덮어야지. 꼬리 자를 희생양을 찾든가. 희생양이요? 팀원들한테 떠넘기기엔 너무 큰 건이에요. 결국 제 책임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바로 그때 최민아의 머릿속에 어제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던 배송기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굴욕 속에서도 자신을 꿋꿋이 쳐다보던 그 차가운 눈빛. 그 눈빛을 떠올리자 그녀의 마음속에서 비뚤어진 아이디어 하나가 싹 텄다. 이사님, 그녀의 목소리에 교활한 기운이 감돌았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오 이사에게 자신의 계획을 속삭였다. 벨루아 행사의 실패를 덮을 만한 더 크고 자극적인 사건을 터뜨리는 것. 백화점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만한 외부 요인을 만들어내고 그 위기를 해결하는 유능한 해결사의 역할을 자처하는 그림이었다. 그리고 그 희생양으로 어제 자신이 짓밟았던 작은 화장품 회사 유림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오 이사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최민아의 계획을 들을수록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거 재미있겠는데 아주 그럴싸해. 그들의 추악한 공모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쓰듯 정교하게 거짓말을 엮어나갔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최민아는 자신의 충실한 부하 직원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어 익명의 VVIP 고객 역할을 지시했다. 어제 로비에서 쏟아진 유림의 샘플 화장품을 우연히 사용했다가 얼굴 전체에 끔찍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짓 시나리오였다. 최대한 격렬하게 백화점이 뒤집어질 것처럼 항의하세요. 당장 고소하겠다고 난리치고요. 아, 그리고 피부과 진단서도 필요하겠네. 오 이사가 그 부분을 맡았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돈만 주면 어떤 진단서든 만들어주는 부도덕한 의사를 찾아냈다. 몇 시간 후 그들의 손에는 급성 접촉성 피부염 전치 4주라고 적힌 가짜 진단서가 들려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증거를 조작하는 것이었다. 최민아는 유림 화장품의 성분표를 인터넷에서 찾아내 그중 가장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천연 오일 성분을 문제 삼았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전문가인 양 해당 성분들이 심각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는 어제 로비에서 찍힌 유라가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까지 첨부하여 마치 그녀의 부주의한 태도가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갔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벨루아 사태를 덮는 것만이 아니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입점 브랜드 관리 시스템 강화 및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긴급 마케팅 예산을 타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을 자신들의 주머니 속으로 빼돌릴 계획이었다. 작은 브랜드를 제물로 삼아 자신들의 실수를 덮고 심지어 이익까지 챙기려는 추악하기 짝이 없는 계략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최민아는 자신이 작성한 허위 보고서를 들고 비장한 표정으로 백화점 장실로 향했다.
그녀는 마치 회사를 구하기 위해 나선 영웅처럼 연기하며 유림이라는 악덕업체 때문에 백화점의 명성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했는지를 열변했다. 백화점장은 그녀의 보고서와 가짜 진단서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고 그녀에게 이 사태를 전적으로 위임했다. 권한을 위임받은 최민아는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유림의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마침 전화를 받은 것은 어제 일 때문에 밤새 잠을 설친 한유라였다. 여보세요, 유림입니다. 나예요, 아우라 백화점 마케팅팀의 최민아 팀장.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층 더 차갑고 오만했다. 어제 당신네 회사 때문에 우리 백화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어제 당신이 로비에 쏟은 싸구려 화장품 때문에 우리 VVIP 고객님의 얼굴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고소 준비 중이라고요. 유라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알레르기 반응이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제품은 100% 천연 성분으로 수십 번의 안전성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렇게 심한 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녀는 자신의 제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다. 지난 몇 년간 수천 명의 고객들이 사용했지만 단 한 번도 심각한 클레임이 접수된 적이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요. 최민아는 비웃었다. 어쨌든 사실 관계는 법정에서 따지도록 하죠. 오늘부로 아우라 백화점은 당신네 회사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한 백화점의 이미지 실추 및 고객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겁니다. 그런 줄 알아요. 그녀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뚜뚜하는 단절음이 유라의 귓가에 차갑게 울렸다. 유라는 잠시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어제 로비에서의 굴욕이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음을, 처음부터 자신과 자신의 브랜드를 파멸시키기 위한 계획된 공격이었음을 깨달았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들은 그녀의 꿈을, 그녀의 정성을, 그녀의 모든 것을 짓밟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단순히 힘없는 배송기사, 짓밟아도 저항하지 못하는 약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충격이나 절망이 없었다. 대신 차갑고 맑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아우라 백화점 마케팅팀에서 보낸 공식 이메일을 열었다. 손해배상 청구 예고 통지서라는 제목 아래로 그들이 조작한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거나 남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녀의 전쟁이었다. 자신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시작한 브랜드 유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 그녀는 조용히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신을 얕본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똑똑히 가르쳐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림자의 존재를. 하지만 설령 그 그림자가 없었을지라도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유라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아우라 백화점 법무팀에서 보낸 이메일을 10번도 더 읽어보았다. 터무니없는 주장, 교묘하게 조작된 정황, 그리고 거대 기업의 위압감이 담긴 문장들. 보통의 작은 회사 대표였다면 이 이메일 한 통만으로도 겁을 먹고 백기를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라는 아니었다. 분노는 그녀를 마비시키는 대신 오히려 정신을 더 맑고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는 A4 용지를 꺼내 펜으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적 최민아 팀장 5 이사, 그리고 그들 뒤에 있을지 모를 아우라 백화점의 부패한 시스템. 혐의 제품으로 인한 VVIP 고객의 알레르기 유발 및 백화점 이미지 실추.
목표 혐의를 벗고 유림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최민아와 오 이사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그녀는 책임이라는 단어에 힘주어 동그라미를 쳤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나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들의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반박 불가능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로비에서 있었던 일의 CCTV 영상이었다. 최민아가 고의로 자신에게 부딪히는 장면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사건이 그녀의 악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유라는 결심했다. 그녀는 다시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만 했다. 다음 날 유라는 배송기사 유니폼 대신 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고 다시 아우라 백화점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의 불안함 대신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사건을 수사하는 탐정이었다. 그녀는 곧장 백화점 지하 2층에 위치한 보안 관리실로 향했다. 유리문 너머로 수십 개의 모니터를 지켜보는 보안 요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유라는 문을 노크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50대로 보이는 보안팀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맞았다. 어제 오전 11시경 1층 로비에서 있었던 사고와 관련하여 CCTV 영상 자료를 요청하러 왔습니다. 유라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그 사고의 당사자입니다. 보안팀장은 사고라는 말에 잠시 멈칫하더니 옆에 있던 부하 직원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그는 이미 윗선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은 듯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의 공식적인 영장 없이는 외부인에게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사건의 당사자이고 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 정식으로 정보 공개 요청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유라가 물러서지 않고 말했다. 규정상 안 됩니다. 팀장은 완고했다. 그리고 설령 요청하신다고 해도 해당 시간대의 영상은 이미 자동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3일마다 자동으로 덮어쓰기가 되어서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아우라 그룹 같은 대기업의 보안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녀에게 아무것도 보여줄 생각이 없었다. 유라는 더 이상 옥신각신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벽은 생각보다 더 높고 단단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그녀는 깨끗하게 포기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실망이 아닌 무언가를 확신한 듯한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영상을 숨기려 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영상 속에 결정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증거였다. 유라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보안실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다. 저기, 잠시만요. 누군가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돌아보니 앳된 얼굴의 젊은 여직원이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며 서 있었다. 그녀는 마케팅팀의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 따라오세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여직원은 그렇게 말하고는 앞장서서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다. 유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눈에서 느껴지는 진실함에 이끌려 조용히 뒤를 따랐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비상계단 안에서 여직원은 마침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저는 마케팅팀의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최민아 팀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시죠? 유라가 경계심을 풀지 않고 물었다. 어제 로비에서 있었던 일 전부 봤습니다. 선영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팀장님이 오 이사님과 나누는 대화도 들었습니다. 대표님께 정말 죄송해서 제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박선영은 오랫동안 최민아의 폭언과 갑질에 시달려온 직원이었다. 최민아는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 자신의 공으로 만들고 모든 실수는 부하, 직원의 탓으로 돌렸다. 오 이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무기 삼아 그녀는 사무실의 폭군으로 군림했다. 이번 유림 사태는 선영의 마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양심을 건드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거 받아주세요. 선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율에게 건넸다. 오늘 아침 팀장실에 보고하러 들어갔다가 실수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둔 채로 나왔어요. 최 팀장님과 오 이사님이 나누는 대화가 그대로 녹음됐어요. VVIP 고객을 조작하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고 긴급 예산을 타내서 빼돌리려는 계획까지.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폭탄과도 같은 증거였다. 그리고 CCTV 말인데요. 선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로비 중앙에 있는 메인 카메라는 아마 팀장님이 일부러 사각지대에서 일을 벌였을 거예요. 하지만 팀장님이 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최근에 벨루와 팝업 스토어 행사를 하면서 매장 안쪽 디스플레이에 고화질 소형 카메라를 하나 추가로 설치했어요. 홍보 영상 촬영용으로요. 그 카메라가 어제 사고가 났던 장소를 정면으로 비추고 있어요. 아마 보안팀에서도 그 카메라 영상은 일상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거예요. 유라의 눈이 번쩍 뜨였다. 절망의 벽에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다. 고마워요, 선영 씨. 유라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선영 씨의 신분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부디 진실을 밝혀주세요. 선영은 서둘러 인사를 하고 비상계단을 빠져나갔다. 유라는 혼자 남아 손안에 든 작은 USB를 꽉 쥐었다. 차갑던 금속의 감촉이 이제는 희망의 온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1층 로비로 내려왔다.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녀는 벨루아 팝업 스토어를 바라보았다. 화려한 마네킹과 조명들 사이 천장 구석에 아주 작게 설치된 검은 렌즈가 보였다. 진실의 눈, 그녀의 수세는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는 방역의 시간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날카로운 창 녹취 파일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들의 거짓말을 증명할 방패 CCTV 영상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유라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단단한 미소가 걸렸다. 그녀는 발걸음을 돌려 당당하게 백화점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아우라 백화점은 마치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거인처럼 서 있었다. 다음날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어스름한 시간에 아우라 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회장실의 불은 이미 환하게 켜져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는 그 풍경을 등지고 강태준은 자신의 거대한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무 서류도 놓여 있지 않았지만 그의 전신에서는 날카롭게 벼려진 칼과 같은 긴장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똑똑. 정확히 약속된 시간인 오전 6시 김 비서가 회장실 문을 노크했다. 놀러와.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허락하자 김 비서는 굳은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보안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지시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김 비서는 태블릿을 태준 앞에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는 강태준을 10년 넘게 보좌해왔지만 어젯밤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던 그의 목소리처럼 차갑고 분노의 찬 목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며 조용히 옆에 서서 대기했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켰다. 보고서의 첫 페이지에는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중 첫 번째 파일의 제목은
1층 로비 벨루아 팝업 스토어 내부 CCTV였다. 그의 팀은 유라가 알아내려 애썼던 바로 그 증거를 그룹의 최고 보안 등급을 이용해 단 몇 시간 만에 확보한 것이었다. 그는 파일을 터치했다. 화면 속에서 익숙한 회색 유니폼을 입은 그의 아내 유라가 상자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최민아와 오 이사가 나타났다. 영상은 소리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태주는 최민아가 고의적으로 어깨를 틀어 유렉에 부딪히는 장면을, 그의 아내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며 상자를 놓치는 장면을, 그 내용물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지는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최민아의 폭언.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내까짓게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라고. 태준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책상을 잡고 있는 손등 위로 푸른 힘줄이 서서히 돋아나고 있었다.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는 최민아가 물티슈를 유라의 발 앞에 던지며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의 세상의 전부인 한유라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보았다.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이 변했다. 평소의 냉정함과 이성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차가운 분노, 검은 용암과 같은 경로가 들끓고 있었다. 회장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는 영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굴욕 속에서도 꿋꿋하게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닦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마치 그 굴욕의 순간을 자신의 뇌리에 영원히 새기려는 듯이. 영상이 끝나고 그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그곳에는 최민아와 오 이사에 대한 상세한 프로필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 오 이사의 법인카드 유용 내역 최민아가 과거에 저질렀던 여러 차례의 갑질과 부하, 직원의 공을 가로챈 사례들, 그리고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증거까지. 김 비서의 팀이 하룻밤 사이에 파헤친 진실은 그야말로 거대한 부패의 사슬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그들이 유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계략에 대한 것이었다. 김 비서의 팀은 그들이 매수한 의사와 가짜 VVIP 고객의 신원까지 모두 파악해냈다. 심지어 그들이 나눈 통화 녹취록과 긴급 마케팅 예산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담긴 이메일 내역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그들의 범죄는 완벽하게 복원되어 태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태준은 마침내 태블릿을 덮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영상 속에서 무릎을 꿇고 있던 아내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 굴욕을 참아내는 강인한 눈빛. 그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다는 사실이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것 같았다. 그가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녀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죄책감과 분노가 그의 안에서 들끓었다. 그는 눈을 떴다. 이제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냉혹한 심판자의 결심만이 서려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그룹 감사팀장, 지금 당장 내 방으로 부르게. 네, 회장님. 오늘부로 아우라 백화점 마케팅팀과 오 이사의 모든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먼지 한 톨까지 털어서 오늘 오후까지 내게 직접 보고하도록. 알겠습니다. 법무팀장에게도 연락해. 최민아 팀장과 오정수 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기 공모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준비시키게.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동시에 진행한다. 네, 회장님.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준 병원 우리그룹의 모든 계열사와의 거래를 즉시 중단시키고
변호사 협회를 통해 의사 면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게. 알겠습니다. 태주는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그리고 김비서, 오늘 오후 3시 아우라 백화점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도록. 나도 직접 참석하겠네. 최민아 팀장과 오 이세계는 유림 화장품 사태에 대한 경과와 대책을 직접 발표하라고 통보하게. 그것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를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스스로의 무덤을 파게 만들려는 잔인하고도 완벽한 계획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비서는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서둘러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압박감에 그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혼자 남은 태주는 다시 태블릿을 들어 CCTV 영상을 재생했다. 그는 아내가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에서 화면을 정지시켰다. 그는 스크린 속 그녀의 얼굴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아내는 패배하지 않았다. 그 굴욕 속에서도 그녀의 존엄성은 꺾이지 않았다. 그것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고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는 나직하게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유라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과 미안함,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해서라도 그녀를 지키겠다는 맹렬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다시 냉혹한 심판자의 가면을 썼다.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내릴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강태준 회장의 지시는 거대한 파문이 되어 아우라 백화점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룹 총수가 직접 주관하는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 백화점의 모든 임원들은 공포에 떨며 회의의 이유를 추측하기 시작했다. 최근 있었던 벨루아 행사의 실패 때문일까? 아니면 지난 분기의 실적 부진에 대한 문책일까? 그들은 각자 자신의 잘못을 되짚어보며 좌불안석 초조하게 오후 3시가 되기만을 기다렸다. 이러한 전반적인 공포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최민아와 오 이사는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이 모든 소동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유림 화장품 사태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이것 봐요, 이사님. 제 말이 맞았죠? 최민아가 샴페인 잔을 높이 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이 사안을 챙기실 만큼 제가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고 중요한 위기 상황으로 잘 포장했다는 뜻이잖아요. 초회 팀장 자네의 위기관리 능력은 정말 알아줘야 해. 오 이사도 만족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잔을 부딪혔다. 이번 기회에 회장님께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아우라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발뻗고 나섰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어쩌면 이번 일이 끝나고 자네는 이사로 나는 전무로 승진할지도 모를 일이야. 그들은 완전히 착각의 늪에 빠져 있었다. 자신들이 판 무덤의 깊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무덤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은 오후에 있을 발표를 위해 마지막까지 리허설을 하며 자신들이 이 연극의 주인공이자 연출가라고 굳게 믿었다. 어떻게 하면 더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일지, 어떻게 하면 더 회사를 위하는 것처럼 보일지에 대해서만 논의할 뿐, 그 연극의 유일한 관객이 바로 그들을 심판할 심판자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오후 3시, 아우라 백화점 본사 30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길고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백화점의 모든 핵심 임원들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모두가 테이블에 상석 비어있는 회장석을 두려움과 경외가 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정각 3시 대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태준이 김비서를 대동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의 맞춤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실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의 존재감은 그 자체로 공간을 압도했다. 그는 자리에 앉은 임원들에게 가벼운 목례조차 하지 않고 곧장 상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가 자리에 앉자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얼음 같은 시선으로 테이블에 앉은 임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닿는 임원들은 마치 자신의 모든 죄를 들킨 것처럼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시작하지. 마침내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대적인 권위는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우리 브랜드의 명성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고객 클레임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네. 이 자리에 최민아 팀장과 오정수 이사를 불러 사안의 경과와 대책에 대해 직접 듣고자 하네. 나와서 발표하도록. 최민아와 오 이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보다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흥분과 자신감이 감돌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다. 최민아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스크린에 띄우고 유창하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아우라 백화점의 명성과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에 대해 보고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마치 비극적인 사건을 전하는 앵커처럼 연기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짜 VVIP 고객의 끔찍했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유림이라는 비양심적인 업체가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열변했다. 저희는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해당 제품에 심각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띄웠다. 돈으로 산 가짜 진단서 조작된 고객 클레임 기록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끔찍한 피부 발진 사진, 그리고 유림 제품의 성분표에 위험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까지.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해 보였다. 발표를 하는 내내 최민아는 틈틈이 강태준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완벽한 포커페이스였다. 그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저 턱을 괜 채 그녀의 발표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최민아의 발표가 끝나자 오 이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근엄한 표정으로 그녀의 말을 거들었다. 최민아 팀장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 덕분에 저희는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함께 실추된 백화점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대규모의 긴급 마케팅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들의 완벽한 2인극이었다. 다른 임원들은 그들의 발표를 들으며 자신들이 이 사태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마침내 길고 긴 발표가 끝났다. 최민아와 오 이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연기가 성공적이었다고, 이 위기를 기회로 완벽하게 바꾸었다고 확신했다. 이제 회장의 칭찬과 제가만 떨어지면 모든 것이 완벽했다. 회의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였다. 그리고는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표정도 없었지만 그 눈빛은 심연처럼 깊고 차가웠다. 아주 인상적인 발표였네. 수고했어. 최민아와 오 이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태준은 그들을 잠시 응시하다가 옆에 서 있던 김 비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고갯짓을 한번 했다. 이제 태준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진짜 증거를 좀 볼까? 강태준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회의실의 공기를 갈랐다. 진짜 증거를 좀 볼까?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최민아와 오 이사는 본능적인 불안감에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했던 미소가 사라지고 희미한 의혹과 당혹감이 떠올랐다. 다른 임원들 역시 숨을 죽인 채 앞으로 펼쳐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예감하며 회장석을 쳐다보았다. 강태준은 김 비서에게 다시 한번 고갯짓을 했다. 김 비서는 손에 든 리모컨을 조작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 최민아의 거짓된 발표 자료가 떠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며 새로운 동영상 파일 하나를 재생하기 시작했다. 화면의 우측 상단에는 벨루아 팝업 스토어 내부 CCTV라는 글자와 함께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틀 전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시간이었다. 최민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벨루아 매장 카메라 어떻게... 그건 홍보용 카메라일 텐데 영상은 모든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최민아 자신이 오이색에 아양을 떨며 걸어오는 모습, 맞은편에서 상자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오던 한유라의 모습, 그리고 그녀가 최민아 자신이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어깨를 틀어 유라와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 고화질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던 찰나의 악의적인 미소까지 놓치지 않고 포착해냈다. 회의실 곳곳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임원들은 충격적인 표정으로 스크린과 최민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조금 전까지 그녀가 주장했던 배송기사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는 말은 완벽한 거짓말이었음이 단 하나의 영상으로 증명된 것이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말도 안 돼. 최민아는 본능적으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 배송기사가, 저 여자가 회장님께 거짓말을 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일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다음 증거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강태준은 또 한 번의 손짓을 했다. 영상이 멈추고 스크린은 검게 변했다. 대신 회의실 전체에 설치된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두 남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까짓 배송 기사 하나 때문에 우리 계획을 망칠 순 없잖아요. 최민아 자신의 목소리였다. 너무나도 선명하고 익숙한,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겠어. VVIP 고객을 조작했다는 게 알려지면. 오 이사의 불안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입단속 확실하게 시켜놨어요. 그리고 피부과 진단서는요, 이사님께서 확실하게 처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문제없어. 돈만 주면 뭐든지 해주는 의사가 하나 있거든. 그럼 됐네요. 이 일만 잘 해결되면 벨루아 건은 조용히 묻힐 거고 우리는 긴급 예산을 타내서 한몫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멍청한 배송 기사 하나만 제물로 바치면 된다고요. 그들의 추악한 공모가 담긴 대화 내용이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최민아와 오 이사의 심장에 꽂혔다. 이제 임원들의 표정은 충격을 넘어 경멸과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다. 자신들이 이 두 사람의 추악한 사기극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아우라의 이름에 먹칠을 한 그들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최민아와 오 이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적인 예감이 그들의 온몸을 덮쳤다. 오 이사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의자에 주저앉듯 쓰러졌다. 최민아는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지만 차마 주저앉지도 못한 채 그저 스피커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진우 감사팀장, 태준의 부름에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아우라그룹의 전설적인 저승사자로 불리는 그룹 총수직속감사팀의 수장이었다. 그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다른 임원들은 그제야 알아차리고 경악했다. 박 팀장은 앞으로 나와 또 다른 파일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오늘 오전에 단 몇 시간 만에 이루어진 긴급 감사 결과 보고서였다. 스크린에는 오 이사가 수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유흥비와 명품 쇼핑에 사용한 내역 가짜 영수증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흔적, 그리고 최민아가 마케팅 예산을 유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홍보에 사용한 증거들이 낱낱이 펼쳐졌다. 그들의 범죄는 단순히 이번 한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패였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었다. 이제 더 이상 변명도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다. 회의실을 지배하던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마침내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큰 키와 압도적인 존재감이 회의실 전체를 짓눌렀다. 그는 테이블을 돌아 완전히 넋이 나간 최민아와 오 이사의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회의실의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했다. 조작이라고 했나? 그는 최민아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오 이사 초의 팀장, 당신들 목소리도 조작된 것처럼 들리나? 회장님, 그게 오해십니다. 최민아는 거의 울먹이며 말을 더듬었다. 오해, 태준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감히 아우라의 이름을 걸고 사기극을 벌여. 감히 그 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협력업체를 짓밟아. 그리고 감히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 그의 마지막 말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최민아는 그의 눈을 마주치자마자 거대한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의 눈은 분노를 넘어 인간을 향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경멸을 담고 있었다.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민아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강태준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손을 뻗었지만 그의 서늘한 기운에 참아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오 이사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의 경력과 명성이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다른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이 끔찍한 심판의 현장에서 눈을 돌리고 있었다. 아무도 감히 그들을 위해 변명 한마디 해주지 못했다. 강태준은 무너져 내린 두 사람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순서가 남아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향해 다시 한번 아주 짧게 고갯짓을 했다. 회의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최민아의 울음소리만이 이 비현실적인 공간의 유일한 소음이었다. 모든 임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회장의 마지막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더 이상 무너져 내린 두 사람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 연극의 마지막 주인공을 기다리는 연출가처럼 대회의실에 굳게 닫힌 육중한 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시선을 따라 모든 사람들의 눈이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문이 소리 없이 안으로 열렸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조금 전 CCTV 영상 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배송 기사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영상 속에 초라하고 굴욕당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몸에는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단정하면서도 우아한 아이보리색의 실크 수트가 입혀져 있었다. 길고 검은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어 그녀의 가녀리지만 곧은 목선을 드러냈고 옅은 화장을 한 얼굴에서는 굴욕의 흔적 대신 차분하고 강인한 자신감이 배어나왔다. 그녀는 겁먹거나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이곳이 원래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당당하고 침착한 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먼저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 최민아와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오 이사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승자의 조롱이나 통쾌함이 아닌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테이블에 앉아있는 다른 임원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압도적인 기품과 차분한 권위 앞에서 회의실 안에 그 누구도 감히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임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저 여자는 누구인가? 분명 영상 속의 그 배송 기사가 맞는데 어떻게 저런 다른 사람 같은 기운을 뿜어낼 수 있는가? 특히 최민아는 울음소리마저 잊은 채 멍하니 유라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공포와 불신으로 크게 뜨였다.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았던 그 여자가 지금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여왕처럼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다. 이 비현실적인 광경에 그녀의 뇌는 생각을 정지해버렸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마침내 강태준이 움직였다. 그는 상석에서 일어나 천천히 회의실을 가로질러 유래계로 걸어갔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한 명백한 선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기꺼이 그녀의 곁에 서는 것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는 유라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큰 손으로 감쌌다. 언제나 얼음장 같았던 아우라 그룹의 총수가 한 여자를 향해 이토록 다정하고 보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강태준은 유라의 손을 잡은 채 몸을 돌려 경악으로 굳어있는 임원들을 향해 섰다. 이제 그의 곁에는 그의 아내 한유라가 나란히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깊고 강렬했다. 여러분 모두가 모욕하고 짓밟으려 했던 이분을 정식으로 소개하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유라를 내려다보았다. 이분은 여러분이 삼류회사라고 무시했던 화장품 브랜드 유림의 창립자이자 뛰어난 대표이신 한유라 씨요. 그의 첫 번째 소개에 임원들의 얼굴에 다시 한번 충격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배송기사가 사실은 한 브랜드의 대표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 강태준은 임원들의 얼굴을, 특히 공포로 하얗게 질린 최민아와 오 이사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의실의 지붕을 뚫을 듯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내 아내요. 내 아내, 내 아내. 그 한마디가 회의실에 떨어지는 순간 시간은 정말로 멈췄다. 임원들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강태준과 유라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몇몇은 입을 해 벌린 채 굳어버렸고 몇몇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볐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왜 일개 납품업체의 클레임 문제에 그룹 총수가 직접 나섰는지, 왜 그가 이토록 무자비한 분노를 터뜨렸는지, 왜 저 배송기사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났는지,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히 힘없는 협력업체 직원을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우라 그룹의 이 나라 재계의 황후를 건드린 것이었다. 최민아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그녀가 멸시하고 무릎 꿇리고 파멸시키려 했던 그 여자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기어오르고 싶었던 그 자리의 주인이었다는 사실. 그 거대한 아이러니와 절망의 무게를 그녀의 정신은 감당할 수 없었다. 그녀는 눈을 뒤집으며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져 실신해버렸다. 강태준과 한유라는 그 모든 아수라장을 그저 조용히 함께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굴욕의 대리석 바닥 위에서 시작되었던 싸움은 이제 가장 높은 권력의 중심에서 끝을 맺고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역할은 역전되었다. 배송 기사는 여왕의 자리를 되찾았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뿐이었다. 강태준의 폭탄 선언이 남긴 후폭풍은 회의실 전체를 삼켜버렸다. 최민아는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보안 요원들에게 들려나갔고, 오 이사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의자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만 있었다. 회의실에 남은 다른 임원들은 죽음과 같은 침묵 속에서 마치 자신들의 목에 칼날이 들어온 것처럼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어 강태준과 한유라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강태준은 아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차갑게 얼어붙은 임원들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서늘한 경고와 절대적인 명령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오늘부로 최민아 팀장과 오정수 이사를 파면한다. 그의 선언은 최종 판결이었다. 그룹 법무팀은 두 사람을 상대로 명예훼손 사기, 공모 횡령 및 배임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즉시 형사 고발을 진행하도록.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한도 끝까지 진행해서 그들이 아우라의 이름에 입힌 손해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 일체의 관용은 없을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얼음 같은 시선을 나머지 임원들에게로 돌렸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그의 목소리에 임원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여러분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나 이런 부패와 갑질이 당신들 발밑에서 버젓이 자행되는 동안 당신들은 뭘 했지 몰랐다고 변명할 생각은 마. 당신들의 무능과 방관이 이런 괴물을 키워낸 공범이야. 아우라의 임원이라는 자리가 그저 높은 연봉과 법인카드를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부로 뼈에 새기게 될 것이다. 그의 질책에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바로 그때 테이블의 가장 끝에 앉아있던 백화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테이블을 돌아 강태준과 한유라의 앞에 서더니 90도로 허리를 깊게 숙였다. 회장님 그리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탓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사과를 시작으로 다른 임원들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줄줄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렸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의 불찰이었습니다, 사모님. 진실을 보지 못한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회의실은 순식간에 거대한 사죄의 현장으로 변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거들먹거리던 권력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두 사람 앞에서 필사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그녀가 직접 마무리하기를 바랐다. 유라는 자신을 향해 머리를 숙인 사람들을 차분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조용한 움직임에 모든 임원들이 숨을 죽였다. 고개를 드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임원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여러분의 사과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유라가 말을 이었다. 오늘의 이 일은 단순히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힘없는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조직의 잘못된 문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저는 오늘 한유라라는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어제까지 여러분이 무시했던 수많은 배송기사들과 힘없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오늘의 이 일이 아우라 백화점이 VVIP 고객부터 로비를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까지 이곳의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품격은 대리석 바닥의 광택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녀의 연설은 그 어떤 질책보다도 날카롭게 임원들의 가슴에 박혔다.
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한낱 배송기사라고 무시했던 저 여인이 자신들보다 훨씬 더 깊은 통찰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소문은 빛의 속도로 백화점 전체 그리고 그룹 전체로 퍼져나갔다. 오만한 권력자 듀오의 몰락 그리고 회장님의 아내가 배송기사로 일했다는 충격적인 진실. 아우라 그룹 전체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강태준의 지시 아래 전사적인 조직 문화 개선 작업과 윤리 경영 강화 프로그램이 즉시 시작되었다. 그날 오후 늦게 백화점장이 다시 한번 강태준의 회장실을 찾아왔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사죄한 후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회장님 그리고 한유라 대표님. 이것은 저희 아우라 백화점의 공식적인 제안입니다. 봉투 안에는 유림 브랜드와의 대규모 독점 파트너십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계약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백화점 1층 가장 좋은 위치에 단독 매장 제공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마케팅 지원, 원래 최민아가 빼돌리려 했던 그 예산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 분배 조건까지. 백화점장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것은 동정이나 사죄의 의미가 아닙니다. 저희는 한유라 대표님의 브랜드 유림이 가진 진정성과 뛰어난 제품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의 경영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아우라의 품격을 다시 세울 기회를 주십시오. 유라는 잠시 계약서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태준을 쳐다보았다. 태준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결정은 당신의 몫이라는 의미였다. 유라는 다시 백화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감사합니다. 제안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펜을 들어 계약서의 여백에 몇 줄의 문구를 추가했다. 모든 협력업체에 대한 공정한 대우 보장,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 소비자와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윤리위원회 설치.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힘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유라와 태준은 나란히 아우라 그룹 본사를 빠져나왔다. 서쪽 하늘이 붉은 노을로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지나갔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어. 유라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곁에 있어 줬기 때문이에요. 정의는 실현되었고 굴욕은 명예로 바뀌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 유림에게 눈부신 미래를 선물했고 거대한 기업에 의미 있는 변화의 씨앗을 심었다. 이제 복수는 끝났다. 남은 것은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나가는 일뿐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이 일으킨 폭풍이 지나간 아우라 그룹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최민아 오정수 게이트로 불리게 된 그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조직 전체를 뿌리부터 바꾸는 거대한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 강태준의 지시 아래 그룹 전사의 존중 문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임원들은 의무적으로 현장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했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익명의 갑질 신고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한유라가 계약서에 명시했던 협력업체와의 상생조항은 그룹의 새로운 표준 윤리 강령이 되었다. 아우라 백화점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이전에 경직된 긴장감 대신 건강한 활기와 자부심이 피어났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유라의 브랜드 유림이 있었다. 유림은 약속대로 아우라 백화점 1층 가장 좋은 위치에 화려하게 단독 매장을 오픈했다. 오픈 행사 당일 백화점은 유림의 입점을 축하하고 CEO 한유라의 얼굴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매장은
유라의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여 인공적인 화려함 대신 자연의 편안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따뜻한 원목과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곳곳에 놓인 살아있는 식물들은 마치 도심 속 작은 숲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었다. 단상 위에 선 유라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누구도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뷰티 업계의 가장 주목받는 CEO로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로 브랜드의 시작과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유림은 저의 작은 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정직한 재료로 가장 진실한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꿈. 그리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분들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행복을 더하고 싶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객석의 한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그룹 총수로서가 아닌 그저 한 명의 자랑스러운 남편으로서 사랑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는 강태준이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고 그들만이 아는 깊은 유대감과 미소가 오고 갔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가장 값비싼 원료나 화려한 포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존중에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유림은 사람을 존중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브랜드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연설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성공 신화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주는 메시지가 되어 있었다. 성공적인 오픈 행사가 끝나고 며칠 뒤 두 사람은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그들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경기도의 한적한 수목권, 그들이 처음 데이트를 했던 장소를 나란히 걷고 있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유라는 태준의 팔에 가볍게 팔짱을 꼈다. 고마워요. 유라가 나직하게 말했다. 뭐가? 태준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물었다. 전부 다요. 나를 믿어주고 내 싸움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줘서요. 태준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자신의 앞으로 돌려세웠다.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잡고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한 일은 없어. 모든 건 당신이 당신 자신의 힘으로 해낸 거야. 나는 그저 당신의 뒤에서 당신이 넘어지지 않게 바람을 막아주었을 뿐이야.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배웠어. 그동안 나는 너무 높은 곳에서 숫자와 보고서만 보고 있었더군.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진짜로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리더의 힘은 군림하고 처벌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듣고 모두를 아우르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제 다시는 배송기사 같은 위험한 일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가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유라는 웃음을 터뜨렸다. 왜요? 나름 적성에 잘 맞던데요. 다음엔 아우라 호텔 룸서비스 팀에 잠입해볼까요? 서비스 질을 점검해야 하니까요. 절대 안 돼. 태준은 질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자신의 품에 꽉 껴안았다. 그의 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안식처였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아는 채 고요한 숲의 향기를 맡았다. 그들의 사랑은 거친 폭풍우를 함께 이겨내면서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렸다. 그것은 이제 단순히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를 넘어 서로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존경과 신뢰의 파트너십이었다. 유라야, 네, 사랑해. 나도요. 사랑해요, 태준 씨. 그들의 발 아래로 길게 뻗은 산책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손을 잡고 서로의 빛이 되어주며 그들은 어떤 길이든 함께 걸어갈 것이다. 진정한 힘은 직위나 권력이 아닌 인간의 품격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 오만했던 여직원과 용감했던 배송기사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교훈과 사랑 이야기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함께 만들어갈 눈부신 내일을 향한 행복한 시작이었다.